이번 시간 주제는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입니다. 강연을 해주실 연사분은 마르크스 21 편집팀원이신 차승일 님이십니다. 차승일 님은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와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 등을 번역하셨고, 최근에 쓰신 글로는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서평한 정의로운 자본주의 국가가 가능할까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론과 실천이 있습니다. 그럼 박수로 연사님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차승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국가 해서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인데, 어젠가요, 이제 다른 그 토론을 듣는데 이제 한 연사가 그러더라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아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공부했던 것을 아주 날것으로 잘 보여준다. 그래서 원래 이 주제가 그리 쉬운 주제는 아니어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요즘 그런 한진 그 사태나 이런 걸 보면은 이 국가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점이 이제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을 발표를 하고 이제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PPT를 쓰긴 하는데 여기는 별 내용은 없어요. 이제 제가 인용문들을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마르크스가 이렇게 국가에 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하나의 책을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다음에 그 뒤를 잇는 이제 그런 레닌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썼던 것들을 이렇게 잘 엮어서 이렇게 봐야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제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를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인용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저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훈훈한 인상은 아니지만 하고 이제 그거 있을 때 이제 PPT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국가라고 할 때는 일정한 이제 지역적 범위 내에서 이제 정치적 권력을 갖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던 유시민 씨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국가라는 것을 그런 좀 선출된 부분, 대통령 행정부나 하면은 그런 의회 같은 데로 이렇게 국한을 시킵니다. 근데 국가라는 개념은 이제 그런 선출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뭐 검찰이나 사법조직, 그리고 군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이해하려면 이제 사회를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착취를 바탕으로 한 계급 관계를 이제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봤습니다. 곧 이제 계급 사회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 선언 1848년에 썼던 그 공산당 선언의 이제 첫 구절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일부 나라를 이렇게 제외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있는 곳은 없어요. 예전에는 뭐 양반, 상인, 뭐 중인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법적으로 그런 신분은 없죠. 그럼 이제 다 뭐 개개인이 다 평등하다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이해관계와 처지가 다른 이런 집단이, 인간 집단, 즉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GS 그룹 아시죠? GS 그 대기업 계열사에 이제 그 물류를 다 이렇게 도맡아 하고 있는 GS 로지스틱스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두 명이 그 주식을 다 갖고 있거든요. 한 명이 30% 갖고 한 명이 70% 갖고 있는데 그 두 명이 이제 그 두 명의 아이들은 제가 아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아이여서 그런데 한 명은 7살이고 한 명은 9살입니다. 그런 애들은 벌써 10살도 안 됐는데 기업의 주식을 70% 30%씩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과 이제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는 이제 상당히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 있어서 아니면은 다른 처지에 있어서 많이 생각과 이런 처지들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계급이란 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한 사회 내에서 인간 집단들의 그런 경제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 활동을 이제 생산 활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연에 작용을 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이 생산을,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연입니다. 뭐 원자재를 공급해 준다거나 하는 자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노동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 도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뭐 이 중에서 이제 노동 수단의 종류와 질, 그다음에 노동력과 이 노동 수단, 도구들이 서로 결합하는 방식은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 변해왔습니다. 이제 노동 수단의 종류와 질은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는 결과로 달라집니다. 농업을 이제 인류가 농업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그때는 뭐 이렇게 크게 도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죠. 그냥 굴러다니는 짝대기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돌멩이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발전을 하면서 금속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철을 사용하면서는 이제 쟁기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발전해서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이런 인류의 기술과 지식, 이런 것을 이제 생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수단과 이런 도구와 노동력, 인간이 결합하는 방식, 이런 건 이제 즉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이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을 생산관계라고 불렀고, 여기서는 이제 노동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는가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즉 노동수단을 이제 소유하거나 이제 통제하는 이런 집단은, 한 인간 집단은 그렇지 못한 다른 인간 집단을 일시켜서 이제 자신의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산력, 그다음에 이 생산 관계가 있는데, 이 생산력의 그런 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생산 관계,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마르크스는 생산 양식이라고 불렀고, 이제 그 자본주의 이전의 그런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생산 양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노예제 시대를 보면 생산에 필요한 도구, 뭐 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노예 소유주, 귀족 같은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이지만 어쨌든 노예라는 신분에 있는 그 노예는 그냥 하나의 도구처럼 이렇게 취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건제로 넘어오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생산자인 농노들은 뭐 약간의 토지와 이제 농기구들, 가축들은 이제 조금은 소유하긴 했지만 대다수 토지는 영주와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노들은 자신과 이제 자기 가족을 부양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또 따로 이제 영주와 지주를 위해서 또 따로 일을 해야 했죠. 또는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이런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합니다. 이제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에게 고용돼서 일을 해야만 이제 생존이 가능하죠.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이런 노예제나 아니면은 그 봉건제 시대의 그 관계와는 다르게 좀 자유로운 이런 계약 관계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고용계약서 쓰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시급 얼마 이런 걸 얘기하고 계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이렇게 공정한 자유로운 계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노동자는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순간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해냅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이렇게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이 노동을 이제 자본가의 이윤의 원천이라고 이제 봤습니다. 이제 경제학 통계 중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국내 총생산 중에서 임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건데, 지금 한국은 한 50%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생산이나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노동으로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해에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그 부라는 거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한 절반만이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다른 무슨 이윤 이런 걸로 남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 이제 계급이라는 이런 내용을 이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란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생산의 체계 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생산 수단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의해 사회적 노동 조직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몫의 크기와 그것을 획득하는 방식에 의해 서로 구별되는 커다란 집단이다.
계급이란 일정한 사회 경제적 제도 속에서 차지하는 서로 다른 위치로 말미암아 그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인간 집단을 말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계급으로 나뉜 이런 생산 관계가 사회의 토대를 이룬다고 봤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이제 개념인데 이걸 뭐 이번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토대와 상부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어떻게 언급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생산 관계의 총체는 사회 경제 구조로서 사회의 현실적 토대를 형성하며 그 위에 법적 또는 정치적 상부 구조가 세워지고 또 이 토대에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가 조응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 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의 일반을 제약한다. 그럼 뭐 간단히 이렇게 보자면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 계급으로 나뉜 그런 생산 관계가 이제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 상부 구조가 세워지고 이제 그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이야기한 이제 국가가 바로 이 상부 구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가란 계급으로 분할된 사회라는 그 토대 위에 이렇게 형성된 상부 구조라는 이제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라는 것은 사회가 계급으로 분할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가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가 이제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어제 이제 역사 윤물론이나 이제 그런 변증법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계급 사회라는 게 인류 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특정한 조건에서 이런 계급 사회가 계급으로 분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토대 위에서 형성된 국가라는 것도 이제 역사적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급이라는 것도 그런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사회가 계급으로 분할되는 것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도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엥겔스는 이제 이런 국가가 이제 탄생한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국가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른 사회의 산물이다. 그리고 국가는 바로 사회가 해결 불가능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점과 그 사회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화해 불가능한 적대로 분열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충돌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얽힌 적대와 계급이 무익한 투쟁으로 자신들과 사회를 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계급 간의 충돌을 조직화하는 외견상 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권력, 즉 사회로부터 나았지만 사회보다 상부에 위치하며 사회로부터 자신을 점점 소외시키는 권력이 바로 국가다.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국가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관이며 그와 동시에 계급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고 이런 억압을 영속화하는 기관으로서 질서의 창출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이런 특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의 이런 사회 질서가 뭐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최선의 그런 방식이다라거나 또는 뭐 이렇게 최선은 아니지만 뭔가 또 다른 대안은 없다. 또는 뭐 바꿀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지금의 질서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렇게 평범하고 무능한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훌륭한 다른 누군가가 하는 거다. 문제 이런 주장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로만 안 될 때도 있죠.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은 이제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이 한 5,000년 전에 이제 인류가 이렇게 지구상에 있었던 지 이제 한 15만 년 정도,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많지만 현생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5만 년 전에부터 이제 한 5,000년 전까지의 아주 긴 시간 동안에는 계급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한 약 5,000년 전에 계급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면서 계급과 국가가 출현한 이래로 이제 그 이전과 이제 확연히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바로 폭력 수단을 국가가 독점한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95% 정도 되는 기간에는 계급이나 국가라는 뭐 그런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5,000년 전에 이제 생겨났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 이전에라도 그런 계급이 생겨나기 이전에라도 이제 인간 집단들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뭔가 이제 그런 구성원들이 이제 전체가 대응을 했지 뭔가 지금처럼 어떤 특수한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임무를 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이 국가가 이제 폭력을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무장한 인민과는 더는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의 성립. 이런 특수한 공권력이 필요한 것은 계급들로 분열된 이후에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인민의 무장 조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공권력은 어떤 국가에도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히 무장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물질적 구속물, 즉 감옥과 온갖 종류의 강제 기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 내부의 계급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또 국경을 접하는 모든 나라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공권력은 강화된다. 뭐 지금 뭐 한국만 하더라도 이런 경찰력이나 군대 같은 공권력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아마도 희망의 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다 오신 분들은 그 공권력을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레닌은 이런 경찰, 감옥, 죄송합니다. 군대 같은 이런 폭력 수단을 특수한 무장 조직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특수한 무장 조직체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제 여기 엥겔스도 지적했듯이 하나는 한 국가가 이제 다른 국가와의 이런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서 이제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엥겔스도 지적했듯이 그 자국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 그런 계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다라는 인식이 이제 이런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이전 시기를 보면 이 점이 매우 뚜렷합니다. 뭐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이게 매우 뚜렷한 것 같지만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는 이것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사람과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이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도 이제 이집트처럼 이제 국가 자본주의 요소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는 이런 곳에서는 경제적 지배자와 이제 정치적 지배자가 이제 일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즉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와 국가를 이렇게 지배하는 정치를 지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가들이 경제적 지배자인 자본가들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안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서 이제 1960년대 말쯤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점이 됐던 것은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밀리반드와 이제 플란차스 간의 이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밀리반드는 이제 도구주의적 관점이라고 불린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국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지배계급의 도구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뭐냐면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 자본가 계급과 이제 출신 배경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이 이제 현대의 CEO 출신이고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정치학 용어 중에 회전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문이 뭔지는 다 아시죠? 계속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은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제 그 관련된 그런 산업체의 또 고위 간부를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현상. 이것은 이제 회전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아주 체계적인 정경유착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무슨 뭐 정실자본주의 뭐 이런 말이 있는 뭐 한국이나 이제 아시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누군지 아시나요?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이제 국무장관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되게 고위직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쉐브론의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 라이스가 쉐브론을 위해서 일을 잘했는지 이게 쉐브론의 배거든요. 유조선. 근데 이름이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면
아마 이 사람 얼굴은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때 이제 부통령을 했고, 이제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부 장관을 했던 딕 체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에너지 군수 기업인 헬리버튼이라는 회사의 이제 CEO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헬리버튼은 그 조지 W. 부시 집권기에 이제 이라크 전쟁에서 재건 사업을 독점을 하면서 얼마더라? 110억 달러를 이제 벌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보자면 이제 이런 도구주의적 관점이 현실의 한 측면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있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구주의적 관점은 국가와 자본이 이제 좀 이렇게 충돌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뭔가 이렇게 약간 엇나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나세르가 이제 국유화를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집트 내에 있었던 사적 자본과 이제 외국 자본을 몰수하면서 이제 그 자본들과 이제 충돌했던 경험, 또는 이제 독일 나치가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민간 자본을 이제 몰수해서 이제 국유화하는 그런 상황을 이런 것을 이제 약간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와 반대로 이제 플란차스는 이제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주장은 뭐냐면 국가는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필요를 이제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란차스는 이제 계급 세력의 응축물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제 국가란 그 사회의 계급 세력을 이렇게 응축한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보자면은 앞에서 말한 도구주의적 관점보다는 현실에 이제 조금 더 많은 그런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약간 더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때로는 이 국가가 자본의 이해를 약간은 거스르면서도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플란차스가 이제 보지 못한 것은 이 응축이라는 게 공평하게 응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지배자와 정치적 지배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마르크스주의 내부에도 이제 이런 혼란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그 이전의 사회와 이제 그런 착취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 착취는 이제 실질 물리적인 폭력의 사용 또는 그걸 사용하겠다는 위협, 이것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만약에 일을 안 하고 게으르거나 이제 그렇다면은 그 노예 소유주는 노예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제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죠. 이제 봉건제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세금을 잘 안 낸다거나 그러면 영주가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강제로 뺏어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실업자로 있다고 그래서 이건희가 와서 막 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취직을 안 하고 못 하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은 이제 좀 꿀리거나 이제 잉여라는 말은 들을지언정 내가 취직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서 법으로 처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강제력보다는 경제적 강제력에서 비롯합니다. 즉 자본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은 그 이전에 노예나 농노와 다르게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자유롭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신체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는 노동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지 않으면은 뭔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를 당하는 것보다 나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네,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조건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그런 착취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1차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경제적 관계라는 무언의 강제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를 보증한다. 물론 직접적인 경제외적 강제가 아직 사용되지만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다.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정치 권력을 직접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그런 경제적 지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이제 정치적 지배자와 경제적 지배자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자본주의는 다수 자본가들이 이제 또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가가 이제 직접 이제 운영을 어떤 자본가가 직접 이제 국가 뭐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운영을 한다고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이제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본가들은 이제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또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나 어떤 산업에 유리한 정책이 다른 부분에는 불리한 정책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현대 이제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나온 적이 있죠. 이제 그때 이제 과연 같은 자본가이니까 이건희, 삼성의 이건희가 흔쾌히 지지를 했을까? 만약에 이제 정주영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면 이제 현대에 되게 뭐 이런 뭐 국가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현대에 밀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삼성한테는 손해거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자본가들은 이제 직접 이제 정치를 통제하지 않더라도 통제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정치와 이제 경제가 분리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국가 관료들은 이제 그래서 나름의 이런 이해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국가 관료는 일전 영토, 자신의 국가라고 하는 그 영토 내에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또 국가들끼리도 경쟁을 하니까 다른 나라의 국가와의 그런 경쟁에서 생존하고 자신이 좀 더 우위에 서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이제 이 국가 관료들한테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 경제 전반 그러니까 어떤 한 산업 부분의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지리적 범위 안에서의 이런 경쟁력, 그 산업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더 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사적 자본가들은 하지 않을 법한 이제 그런 일들을 그런 조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뭐 앞에서 말했던 이집트의 나세르나 이제 독일 나치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이제 군사 독재 정권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이런 데에 속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사적 자본을 이렇게 약간 억누르면서 주도적으로 경제를 조직하는 방식이었던 국가자본주의적 방식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1940년대에서 한 60년대까지 이제 많이 도입이 됐었고, 국가는 그 당시 이제 뭐 사적 자본들은 이렇게 억누르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자원들을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자신의 그런 전략에 맞게 이제 투입을 집중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현재에도 국가들은 이제 전체 이윤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국가는. 그리고 국가가 경제를 이제 직접 담당하는 그런 부분도 아직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른바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이제 이런 주장의 바탕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걸 상당히 크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밀리반드와 플란차스의 그런 관점도 이 점은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도구이든 아니면 계급 세력의 응축물이든 이제 둘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국가는 이제 상부 구조인데 그 상부 구조고 이제 이것이 이 토대와 좀 상당히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매우 독립적인 그런 존재로서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율성이라는 것을 크게 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상호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둘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논쟁을 치열하게 벌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실천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자율성을 크게 보다 보니까 이런 토대를 바꾸지 않고서도 이제 상부 구조인 이 국가를 이제 뭔가 노동계급의 이익에 맞게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전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의 자율성 또는 이제 국가 관료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금 사회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뭐 더 세지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 자본 축적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축적이 원활하지 않으면 뭐 국가 관료는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뭔가 군사력 같은 것을 증강시키지도 못할 거고 국제 경쟁력,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 관료들은 자국의 경계 안에서 자본 축적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집트의 나세르, 뭐 독일의 나치, 한국의 이제 군사 독재 정권들이 이제 뭔가 사적 자본과는 좀 다른 그런 행보를 취했지만 그 결과로서는 어쨌든 또 나름의 다른 유형의 그런 자본주의적 질서를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그런 자본주의적 질서를 이렇게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국가 관료의 자율성,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국내 자본의 그런 축적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의 자율성이지 뭔가 그거를 실현할까 아니면 말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이제 크리스 하머는 이제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이제 서로 구조적 상호 이존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가가 이제 자본과 계급의 단순한 도구인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자본과 이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은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또는 계급 투쟁이 아주 격화하거나 하면은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국가는 자본주의 질서를 지키는 이제 최후의 보로 노릇을 하는 거죠. 이제 또 한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 국가라는 이 국가기구 내에서도 약간의 분업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는 선출된 부분과 비선출된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한국에는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선출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 무슨 검찰, 정책 담당자들, 사법기관, 군대 이런 데는 전혀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선출도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대체로 이런 노동계급이나 서민보다는 자본가 계급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성이 아주 체계적으로 검사와 판사들한테 이제 뭐 그랜저는 현대 거구나. 뭐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스폰서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뭐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이 선출된 부분, 만약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의회, 국회가 이제 좀 더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런 비선출된 부문이 이제 또 저항하고 반발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개혁적인 정권이 아닌 지금의 우파 정권 하에서 준 검찰이 막 사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검찰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조금 이렇게 흠집 낸 것도 아니고 그럴 여지를 약간 두는 거, 그 법에 한 구절 넣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노무현 때도 검찰이 엄청 개겼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항이 있고 또 한편 이런 자본가들도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자본을 해외로 빼돌린다거나 하는 나름의 저항 또는 끊임없이 그런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선출된 부문은 이제 뭔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제 뭔가 실패하고 이제 개혁이 실패하고 이제 좌초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 기존 질서에 순응하거나 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1970년대 초 칠레의 경험은 이제 개혁이 실패하고 이제 좌초하는 그런 사례를 아주 비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엔데라는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개혁을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군부의 피노체트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아엔데를 지지하고 있었던 그런 노동자들 운동을 완전히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 이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뭐 1940년대나 이런 데는 이제 복지국가를 이제 구축하거나 이런 데서 큰 구실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70년대쯤에 와서는 이제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그런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정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본주의에서의 그 국가의 본질적인 성격, 그리고 국가를 활용해서 이제 뭔가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전략들의 그런 선례들을 이렇게 보자면, 이제 개혁주의 전략, 그러니까는 국가에 의존해서 뭔가 개혁을 하려는 이런 전략에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를 근본적으로 다른 질서로 바꾸는 거는 이제 빼고,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제 뭔가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조차 실패하거나 또는 큰 한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큰 경제 위기의 시기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양보할 여지가 없는 시기에는 이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871년 파리 꼬민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을 이제 그 당시 처음으로 생겨났던 노동자 국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계급은 기존 국가를 쉽사리 장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휘두를 수도 없다. 그리고 엥겔스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꼬미는 한번 권력을 잡은 노동계급이 낡은 국가 기구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뭐 운영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한번 획득한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이제 또다시 상실하지 않으려면 노동계급이 한편으로는 이전까지 자신을 억압하던 그 낡은 기구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다. 그래서 이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런 주장을 이어받아서 레닌은 이제 기존 권력을 파괴하고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1917년 10월 혁명의 성공으로 이제 현실화했죠.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은 노동자 평의에 이제 러시아어로는 소비에트라는 이제 대항 권력 기관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안에서 이제 병사들은 이제 병사평의회를 이제 건설을 했죠. 이제 소비에트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민주적인,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보였고,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 지금 21세기, 그때와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이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다라고 하는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는 작업장,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뭐 노동자들,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 농민, 병사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들은 전임으로 이제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전임으로 일하더라도 노동자 월급에, 노동자 임금에,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이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과 이제 상당히 다르죠. 지금 서울에서 상용직,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3,300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지금 1억이 넘어요. 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직무 수행에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했다거나, 뭔가 일을 잘 못한다거나, 무능하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판단이 되면 바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선출 범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넓어서 그런 사법기관, 군대, 군사기구까지 이렇게 다 자신의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아마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 자기 중대장을 자기가 뽑는 거예요. 그런 건 상상도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훨씬 민주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본질적으로는 이런 자본가 계급의 그런 계급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이제 노동자들이 새로운 그런 권력, 대항 권력 기관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은 일단 첫째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인 이집트에 큰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재자인 무바라크는 타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바라크가 운영하던 국가 기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국가, 무바라크는 없는 그 국가 기구의 성격은 어떨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성격에 따라서 그런 계급 질서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민중들은 여태까지 이제 이루어온 성과 이런 것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국가기구를 더 압박하는 대로 훨씬 더 이제 운동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혁명기는 아니지만 지금 한국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운동을 건설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반값 등록금이나 이제 무상의료 같은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데서 이제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좀 개혁적인 정권, 우파 정권을 개혁적인 정권으로 바꾸는 것에 이제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으로 뭔가 좀 더 개혁적인 성격의 정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개혁을 이루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고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도 경험을 했던 건데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는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이렇게 잘하지 못했던 거는 자주적인 선택인 것도 있었습니다. 뭐 한미 FTA 같은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벌이고 하는데 그걸 강하게 탄압을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였던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한국의 우파 엘리트 계층의 그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에 아예 이렇게 선거로 당선된 이 대통령을 그냥 탄핵해서 날려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지배 계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바라는 이제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의료를 라는 것을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배계급이 이제 자신의 이렇게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이런 위협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값 등록금을 예로 들어보죠. 반값 등록금 하려면 지금 사학들의 이윤을 절반으로 까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 반값 등록금을 이제 정부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노동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이렇게 사교육 기관들에 이렇게 돈을 주는 형태를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제 이런 이사나 이런 사학들의 이윤을 절반으로 이제 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강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이제 그냥 선출된 기구만 바꾸는 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자신의 권력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해야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영국의 이제 보수당 출신 의원인 퀸틴 호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노동자 운동이 되게 활발했는데 이제 그 운동을 보면서 이제 저들에게 사회개혁을 선사하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에게 사회혁명을 선사할 것이다. 저는 한국의 지배계급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사의 정리 발언을 10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나온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몇 분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본과 국가의 관계가 이제 크리스 하먼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구조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 논의에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발표할 때는 주로는 이제 국가가 자본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본 역시도 이제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거는 자본도 국가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을 보자면, 그러니까 뭐 자본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본론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이제 화폐 자본, 상품 자본, 이제 생산 자본, 이제 이렇게 있다고 이제 크리스 하먼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폐 자본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국경의 테두리를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넘나드는 매우 자유로운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생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기반이라는 게 어떤 일정 지역에 이제 기반이라는 게 필요한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생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국가에 좀 더 많이 의존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보호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자본과의 경쟁에서 이제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는 그 자국 내에서 이제 그런 계급 투쟁에서 그런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런 후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국가가 이제 작은 국가여야 한다. 이제 자본주의 발전 초창기에 무슨 약연 국가로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할 때조차 그 당시조차 이제 그 자본들은 국가의 강력한 후원을 얻어서 육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영국을 보더라도 이제 영국 자신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서 이제 인도의 그런 동인도 회사 같은 그런 독점 기업을 만들고 또는 이제 항해조례 같은 걸로 해서 이제 통과하는 것에 이제 강력한 관세나 이런 것들을 매기고 하면서 자국의 자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그런 영국 자본들이 성장하고 이제 그 다음엔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관계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에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여러 곳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제 그런 토대라는 거 처음에 발전된 그 곳이 이제 그런 발전은 이제 지역마다 이제 다르니까 형태와 이제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제 국가와 자본이 맺는 관계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근데 자신이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자면은 그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본이 다른 자본과 맺는 관계, 자본이 그 국가와 맺는 관계 이것이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처음부터 다시 맺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다국적으로 많이 하더라도 그런 본사 자체를 뭐 외국으로 옮겨버리거나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여전히 국가의 구실이 이제 크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경제 위기 얘기했는데 사실 경제 위기를 2008년 경제 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었나 이거는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뭐였습니까?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가 해준 거죠. 그러니까 즉 국가가 없었으면은 그 경제 위기에서 그 자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위기, 불황으로 빠지고 이제 위기를 겪었겠죠. 30년대 대불황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저는 어쨌든 궁극적 대안으로서 이제 그런 레닌이 이야기했던 지금 기존의 국가를 이제 파괴하고 새로운 노동자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는 문제.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소소한 개혁을 위한 그런 투쟁에서조차 우리는 그것을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이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뭔가 복지 국가를 위한 투쟁을 할 거냐, 아니면 노동자 국가를 위한 투쟁을 할 거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은 갈림길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신 것 같은 건 약간은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좀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복지 국가 건설 아주 강력한 특히 이제 스웨덴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그런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런 투쟁의 과제가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전략에서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셨던 분이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서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좀 끊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동의를 하면서 이제 덧붙이자면 이른바 이제 뭐 개혁과 혁명의 관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시민 씨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유시민 씨는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걔네들이 혁명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눈앞에 우리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맨날 혁명 하면서 그냥 떼 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그 아까 이제 사회자가 저 소개하실 때 이제 그 서평을 이렇게 이제 썼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분량상 제가 못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론을 다루거든요. 뭐 자유주의 국가론, 뭐 보수주의 국가론 다루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이렇게 다루는 쪽에서 이제 주석을 보면 미주를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안에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안에도 있지만 이제 원형 프로토타입을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처구니없이 이제 스탈린주의를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거. 그거 스탈린주의적인 그런 국가론을 이렇게 대서 그게 원형이다 해놓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용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인용했던 건 이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만약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엥겔스의 가족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그 레닌의 국가혁명 이거 정도는 읽어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차마 이제 분량상 쓰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막스주의자가 어쨌든 궁극적 목표로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개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제 물론 그런 혁명가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이렇게 진실된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혁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런 개혁을 누구보다도 더 바라고 그 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전에 그런 훌륭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런 전략과 전술을 계속 제출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그 개혁을 어떻게 이룰 거냐. 그러니까 개혁을 지지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런 개혁을 하면 노동자들한테 노동계급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만약에 뭐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의료를 한다면 그런 게 만약 그런 개혁들이 실현이 된다면 그럼 노동자들한테는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삶에 지금처럼 빡빡하게 뭐 그런 자동차 기업 노동자들처럼 뭐 주간 2교대로 이렇게 막 빡빡하게 자기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일할 필요도 없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한 대학생이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냉장고에서 유독가스 맞아갖고 이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록금이 훨씬 더 싸지고 의료비가 없어지고 그런 거는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단순한 이유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런 개혁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개혁을 실행하고자 할 때 막 탄핵이나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제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제거를 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딱 앉아갖고 차분하게 앉아갖고 좀 해주시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양보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런 압박 수단, 그리고 사실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압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노동조합들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요구가 노동조합 인정 또는 성실교섭이거든요. 성실교섭이란 건 좀 대화 좀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랑. 대화조차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딱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제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쟁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런 아래로부터의 압력, 이게 아주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선거에서 어떤 개혁 정부에 투표하는 거, 그조차도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투쟁에 나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장, 이데올로기적 분석을 제공하는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